저는 전두환 정권 시절 초등학교를 다녔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매주 학급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대단한 안건들이 올랐던 건 아니었고 뭔가를 토의를 거쳐 결정하기보단 반장을 거쳐 담임 선생님께 전달되는 사소한 건의, 민원들이 많았지만 체육대회 같은 이벤트가 열릴 때면 이런저런 사항들을 토의와 투표로 결정하곤 했습니다. 종목별 선수는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응원단장은 누구 할 것인가, 응원도구는 어떤 걸 쓸 것인가 같은 것들 말이죠. 지나고 보니 매주 열렸던 이 학급회의가 민주주의의 체험학습이었다 싶습니다. 그 서슬퍼졌던 전두환 정권 집권기였는데도 말이죠.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몇 번인가 반장으로 뽑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지만 저의 독단으로 뭔가가 결정되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최대한 모두가 수긍할 결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원칙을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배웠습니다. 10월 1일 제주도 경선 현장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혼자서 내릴 수 있는 결정도 없습니다. 최종 결정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 해도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토론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끝에 내린 결정임을 내보여 모두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주의와 권력에 대한 인식은 30여 년 전 초등학생이었던 저보다도 못합니다. 자신을 뽑아달라 말하는 자리에서 서슴없이 반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독재선언과 다름없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저보다 못난 자에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일 라이브TV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네, 또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 참 무색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안녕했냐고 물어보는 게 뭐 신체적 건강 상태 같은 걸 따지면 뭐 안녕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저도 거기까지 네. 대체로 안녕합니다. 뭐 큰 탈 없으니까. 예, 저는 저는 온몸이 좀 약간 근육통에. 백신 후유증 오래 갔습니까 이번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과중한 업무로? 예, 냉각수가 터져가지고요. 고생 좀 하셨구나. 예, 물 푸느라. 뭐 파이프렌치 돌리느라 고생하신 게 아니고 물 푸느라. 예. 그 바닥에 이제 물이 애매하게 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수작업으로 뭐 펌프를 돌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 그 플라스틱 삽 같은 거 없었어요? 그 쓰레바지로 이제. 열악합니다. 그 필드 실험실도 아니고 필드일 텐데 고만고만한 장비들은 충분히 갖춰놨을만 한데 왜 그렇지? 이제 그래서 적당히 이제 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공청소기로 싹 이제 마무리로 바닥을 빨아냈죠. 업무 추진비 나올 거 아닙니까 매달 부서에. 뭐가 있죠, 네네. 네, 그걸로 플라스틱 삽 한 3개 사자고 건의하십시오. 그 눈삽 같은 거요? 네. 그거 쓰면 조금 더 편한가? 공간이 그 삽을 휘두를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바닥에 얇게 물이 깔린 상태면 플라스틱 삽이 최고죠. 근데 거기 펌프실이라 가지고 개 쓰기가 공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예. 그거 저한테 일당 주고 시키면 한 1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다음에 꼭 제가 제 사비로 사용해서라도 부르겠습니다. 그냥 냉각수가 안 터지는 게 최고인데. 그래도 그 근육통이 심하시군요 지금도. 예. 온몸이 지금 베겼어요. 뭐 요즘 목욕탕도 못 가고 이러니까 어디 안마해 줄 사람 있으면 안마 좀 해달라고 하시고. 회사에 안마의자가 있거든요. 도움 안 됩니다. 기숙사에.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거 앉을 때만 시원하지 도움 안 된다니까. 그래도 제 힘을 써서 제 몸을.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그 안마 의자나 그 비슷한 것들 뭐 안마 침대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종의 고문 도구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좋았는데. 굳어진 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꺾어가지고 고통과 쾌감을 안겨주긴 하는데 지나가 보면 남는 게 없어. 예전에 세라젬에 허리 한번 접히신 적 있죠? 예. 그거 진짜 고문입니다, 고문. 저희 집에 지금은 버렸나? 정말 초창기 때 세라젬 네. 그게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잘 썼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이상한 소리를. 예. 근데 초등학교 때 반장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좀 나름 인싸였어가지고 예. 반장을 처음에는 이제 임명제로 뽑았었거든요. 네네네. 담임 선생님 임명제로 그렇죠. 뽑았는데. 제 기억에도 한 2학년 때. 네, 저도 3학년 때부터 갑자기 그게 직선제로 바뀌었어요. 반장이 직선제로 바뀌고 나서는 계속 반장을 한 학기에 한 번씩 했었죠. 그러셨군요. 네. 대권을 예. 대권은 그 당시에도 그 좀 금권이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이제 못 사는 집이라 가지고 대권까지 갈 생각은 못 했고, 다만 대권을 노리는 어느 집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대릴사이 삼고 싶어 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죠. 맞다. 학생회장 정도는 돼야 이제 대권이겠군요. 그러니까 학생회장이죠, 학생회장. 제가 말하는 대권이. 네, 학생회장이고 이제 반장이었으니까 반장은 뭐 그냥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정도 되겠죠, 뭐. 기초자치장. 네. 근데 당시에 반장이 지금 생각해 보면 권력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돈도 좀 만졌고, 왜냐면 학급비 같은 걸 걷었는데. 그렇죠. 뭐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담임이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저는 어릴 때 회계를 그때 이제 물론 회계는 총무였나? 뭐 회계는 아무튼 따로 있었는데, 그런 거 집행하는 거 초딩임에도 불구하고 꽤 이렇게 투명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반 사례를 들어보면은 적당히 삥땅 쳤다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했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어떻게 삥땅 치지? 제주들이 좋습니다. 그래봤자 뭐 몇백 원, 뭐 1,000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아니 근데 이제 보통 그 학교에서 걷는 거는 이제 딱 내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몇 명이 한 사람당 얼마씩 걷어서 그 액수가 모여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근데 이제 학급비라고 걷는 것들은 뭐 주로 어떤 거에 쓰이냐면은. 네. 학급비. 네, 학급비라고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체육대회 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때 학급비를 걷는다 그러면은 응원 도구를 산다든가. 그런 걸 하셨었군요. 그런 걸 할 때 이제 돈을 쓰는데, 그러면은 내역이 뭐 얼마든지 중간에 100원, 200원씩 띵까 먹으려면 띵까 먹을 수도 있죠. 그러고 보니까 뭐 그런 거 생각은 나네요. 뭐 옛날 이제 저도 이제 전두환 때니까 그 평화의 댐. 그건 담임 선생님이 직접 걷은 거니까. 그런 건 직접 걷으시나? 네. 그거는 다르죠, 전혀. 학교는 학생들 뭐 내봤자 100원, 200원, 300원 그 수준이고. 그다음에 뭐 1년에 한 번씩 불우이웃 돕기 성금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저는 제가 직접 한번 모금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라면 박스 하나 들고 라면 박스에 구멍 뚫고 가지고. 예. 그때도 그거 다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대로 학교에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장이라는 게 어떤 그런 약간의 금권도 있고, 그 다음에 징계 권한도 약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징계 권한. 뭐 떠드는 사람 이름 적고, 뭐 그렇죠. 그다음에 현장 집행, 뭐 이렇게 얼차려 같은 거 어렸을 때도 기합. 얼차려는 아니고, 얼차려는 선도부나 돼야지 하는 거고, 선도부가 학업생들 상대로는 하는 거였고, 얼차려까지는 아니고. 현장 집행이라고 하면 그런 걸 알 수 있을 때 압수는 가능했죠. 저는 중학교 때 이제 반장이 중학교 때는 그런 것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건 좀 학교가 좀 하드코어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바로 싸움 나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그러고 저희는 동급생들끼리는 그런 거 하면 이게 그 권력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압수 같은 건 가능했어요. 압수. 네.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거나 뭐 도박을 했다거나. 그런 현장을 적발했을 때 압수 같은 걸 했는데, 대체로 그런 권한은 집행한 적은 없죠, 저는.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로. 또 누구나 이렇게 권력을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이재명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커서 이재명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커서 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전남이 진행 중일 때, 광주 전남이 진행 중이고 발표하기 전에 녹음을 하고 이제 녹음을 마친 다음에 저희 에피소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전북까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전남은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죠. 이낙연 후보가 뭐 1위를 차지했었고요. 신성이라 할 만합니다, 사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북은 확실히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쳤었어요. 네. 많이 아쉽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차피 승부처는 2차, 3차 슈퍼이크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서울이나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결국 뭐 당장에 표 차이를 뒤집어서 그 이낙연 후보가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과반을 꺾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뭐 저는 마지막 3차 슈퍼위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좌절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2차가 유의미한 그러니까 뭐 좀 어쨌든 2차 3차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네. 뭐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2차 슈퍼위크 아닙니까? 네, 일요일 네. 인천과 함께 이제 공개 발표되는 2차 슈퍼위크 때 좀 더 유의미하면은 뭐 좀 더 이제 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마지막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좌절할 일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분위기는 뭐 좀처럼 나아지는 것 반전 같지만 반전 분위기는 아니죠. 예, 잘 안 오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피땐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은 정말 신념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좌절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그 슈퍼위크 전까지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도 뭐 신념이라고 하면 신념이고요. 예. 그렇죠. 예. 거기도 지금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를 꺾고 있지 않는 거니까 네. 그것도 신념이라면 신념일 수 있죠. 네. 좀 징글징글한 느낌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중이었나? 그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했죠. 잠깐 네. 본 내용이 이게 좀 본 내용이야? 하다 보니까 자꾸 본 내용으로 가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꾸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야죠. 네, 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첫 정기 후원자시네요. 네. 팟빵을 통한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국에 당황스럽습니다. 대단한 결기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팟빵을 통해서 바비냐홍님께서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달타냥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본 내용을 굳이 뭐 주간 이재명 위클리 이낙연 이렇게 나누지 말고 경선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뭐 프리토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한번 해보죠. 이것저것 이제 막 손이 잡히는 대로 네. 다 쏟아 놓는 거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거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번거롭지 않으시려나?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방송을 뭐 정리하려고 들으시겠어요. 다들 정리는 사실 스스로들 더 잘하고 계신데. 뭐 그것도 그렇죠. 그래도 이제 들을 때 좀 편안해야 하니까. 자,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요거 이야기를 못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이 권인숙 의원 트윗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권인숙 의원이요? 네. 네. 그 이재명 캠프. 네, 이재명 캠프에 지금. 네네. 그 여성 관련한 위원장. 양반 뭐 국방장관을 하고 싶네. 여성 최초의 국방장관이 뭐 의미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여성 위원장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또. 그러니까 전문성도 전혀 쥐뿔도 없으면서 무슨 국방장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좀 한심하기도 하고. 네네. 이 트윗에 이제 이게 9월 24일 날 올라온 트윗인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여성들이 권력 주변에 와글와글 모이면 좋겠다. 결벽증을 좀 내려놓고라는 말을 했어요.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냐. 100가지 중에 하나만 같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99개가 같아도 한 가지만 달라도 벌써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벽증을 좀 내려놔야 된다. 사람이 만 가지가 다 내 맘 같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 여성들이 그래서 별로 없는 건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대체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선명성이 분명한 어떤 투쟁 모임들 같은 경우에는 선명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여성운동
오래 했던 사람들이 여성운동 오래 했던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성운동판 자체가 페미니즘도 보면 극렬이랑 온건이랑 나뉘고 그 안에서 또 노선 갈라지고 그러면서 서로 어떤 경우는 진짜 우리가 지금 이재명 원수 보듯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엔 같은 페미니즘 진영으로 보는데 내부에서는 완전 저기로 그렇게 돌려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극렬 페미니즘 안에서만 봐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 동성애를 완전 적대시하는 쪽 그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된다고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나머지 지향점은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파적으로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놓고 권인숙 의원이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이 말 자체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다만 이걸 이재명 지지에 써먹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재명은 아나까지와 같은데 한 가지 흠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죠. 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 애초에. 맞습니다. 네네. 아나까지의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인간이거든요. 이재명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권인숙 의원의 이 말은 되게 비열한 말이 되는 거죠. 네네. 우리가 보면은 흔히 이제 통계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일반화시키는 거랑 그다음에 경향성을 보이는 거랑 이거 두 개 구분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화 심리학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헷갈리는데 진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결론들은 경향성이지 일반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버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거든. 예를 들면 뭐 성범죄의 정당화 같은 게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향성을 일반화 시켜버리면 성범죄가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경향성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재명의 특정성을 지워버리는 그런 발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인숙 의원이 거기까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놓고 볼 땐 되게 비열한 발언이다 이거는. 저는 뭐 충분히 의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원팀 얘기할 때 근거로 아니 주장의 근거로 쓰이나 하여튼 원팀 얘기할 때 똑같은 구도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원팀 이야기를 풀어서 원팀 이야기가 다른 뭐 버전이 되는 거죠. 뭐 여성이 드글드글 뭐 권력을 그러니까 전 너무 웃기더라는 거죠. 이게 듣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이 뭐 약간의 다름 아니면 그 결벽증 때문에 권력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대상을 권력으로 보면은 그냥 여성이 숫자가 적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숫자로 따지면 여성 의원이 숫자가 적고 남성 의원이 많은 게 여성이 뭐 결벽증이 있어서 적다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뭐 그런 거죠. 그 여성 의원이 적은 거는 그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게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맥락이 더 잘 맞지. 더러워서 나는 저런데 안 뛰어들 거야 막 이런 게 아닐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권인숙 의원이 말한 취지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 더러워서 안 뛰어들 거야라는 이야기라기보다 응집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만한 힘을 이제 가질 만한 수준의 그 머릿수가 될 만큼 응집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자들이 파편화돼 있다. 왜냐하면 서로 안 맞는 것들 가지고 뭉치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이제 이재명 쉴드에다가 이 논리를 집어넣으면은 아주 역겨운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뭐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네요. 친구비를 쓰세요. 그럼 많이 모이니까. 친구비 쓰면 많이 모이지. 그게 이재명 캠프답잖아. 이 어떤 사상이 경도돼 버리면 시야가 좁아지는 케이스로 저는 이제 이것도 좀 어떤 여성주의 비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저는 딱히 여성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혐론자도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지지난 대선 때 되게 얼척없는 소리를 하나 봤던 게 2012년이요? 네. 그게 변영주 감독이었을 거예요. 변영주 감독 아시죠? 감독. 네. 예. 그 양반도 꽤 이렇게 이쪽 진영에 발 걸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명 인사고. 네.
그때 박근혜를 뽑는다라면서 논리를 이렇게 펼쳤어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고. 그 논리 하나로 박근혜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그랬었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가지 그 사상이 경도돼 버리면 다른 거를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리고 이재명 지지하는 그룹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야 좁음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좁아지고 있어가지고서 이거를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좁고 대체로 그거는 이제 뭐 적폐를 청산하고 특히나 뭐 그 역사적인 맥락을 더해가지고 예. 친일파의 계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국민의 힘이고 뭐 조중동의 언론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그게 또 대기업이기도 하고 네. 대기업 재벌이라고 해야겠죠. 네. 재벌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일거에 물리칠 수 있는 게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권인숙 의원의 발언을 제가 지금 예시로 그러니까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진보적 아젠다에 네. 아주 이제 목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지지의 어떤 코어고 그러니까 그런 힘들이 이재명을 여기까지 밀어 끌어올렸다라고 그동안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진보 정치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사람보다 대권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 올렸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세계관이 이제 지난 한 2주 동안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어졌죠. 그게 이재명의 지지의 코어가 아니었던 거지. 이재명의 생존의 코어가 아니었던 거지. 그거는 그냥 그거야말로 그냥 데코레이션이었고 이재명이라는 그 진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데코레이션이었고 맞아. 사실은 데코레이션. 사실은 그냥 돈과 권력 이권이었던 거지. 이재명도.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을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국힘당의 대안 권력이다. 대안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국힘당의 교체 권력인데 이재명은 대안이에요. 국힘당에. 근데 그 지지자들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대안 권력이라고 하는군요. 대안. 아니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 그래요? 별로네요. 교체가 아니고 대안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판가리만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대안이라는 말이 좀 원래 대안 그러면은 완전히 그 혁명적인 개혁적인 다른 무언가였는데. 그러니까 뭐 해결책 느낌이잖아요. 대안이라는 거. 해결책까지는 아니구나. 예. 뭐 비씨님이나 저라 락 음악 좋아하니까. 예. 얼터너티브가 대안 락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 판을 완전히 뒤집어폰 완전히 그 이전 판을 부정하는 그런 형식이나 그런 모양새의 음악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대안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이다가 대안이라는 말을 저는 그냥 판가리로 이제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게 대안 언론 때문이거든요. 대안 언론이라고 나온 것들이 지금 보면 기존 언론 하던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김어준이 대표적이고 그것처럼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안 권력일 뿐이라는 거죠. 박근혜의 다른 버전이고 이명박의 다른 버전이잖아. 완벽하게. 다른 회사에서 만든 상품이죠. 네. 상품 내용은 그냥 똑같고 똑같다 못해 더 지독하죠. 자, 근데 자 대장동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 끝내놓으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장동권이라는 게 그 민관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관은 땅 주인들한테 이제 땅 주인들 등을 쳐먹은 셈인 거고 말하자면은 그 공영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땅 주인들한테 시세보다 싸게 땅을 매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은 이게 이제 민간 개발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그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비싸게 팔아먹었으니까 입주자들을 등쳐먹은 셈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이중으로 등쳐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근데 이런 식의 개발 사례는 전례가 없다. 새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절묘하게 짬뽕을 시켜놨어요. 이게. 네. 이게 불법이 아닐 수는 있어요. 불법이 아닐 수는 있는데 편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 편법은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손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해본 사람도 있고 이익이 공공에게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 땅 주인
원래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도 손해를 받고, 네, 입주민들도 손해를 입주민들도 손해를 네. 받고, 그렇다고 그 외에 특별하게 어떤 그 이제 택지 개발에 보통 있는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없고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 들어설 부지까지 지금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땅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성남시에서 그 주민센터나 뭐 각종 그런 시설 그 공공 편의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아직도 못 들어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확보를 못해서 그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야 이게 민간 개발만 해도 사실 어떻게든 해결은 되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죠. 네. 예, 왜냐면은 그게 이제 이 대장동 땅을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일부 이게 그 민주당 반대하는 측에서 그 태클을 거는 게 뭐냐면은 성남시가 뭐 걷어들였다는 5,500억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박하는 주장 중에 이재명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원래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다. 네. 예. 원래 있죠. 네. 그래서 그 기부 체납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어느 이제 어떤 땅을 이제 개발을 하면은 그 땅의 일부는 공공을 위한 시설로 땅 자체를 기부를 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처음에 기부 체납이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땅의 일부를 이제 그 지자체에다가 내놓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보통 기부 체납이었고, 네. 그게 이제 한 그 이명박 때부터인가 이 건물이나 시설을 만들어서 주는 걸로도 맞아요. 예, 대체가 됐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기부 체납이 이제 대략 한 25%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주민센터를 지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문화시설, 문화회관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단히 신도시 현장을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네네. 가장 근래에 가본 게 뭐죠? 저기 그 서울에서 일산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가 무슨 동이었더라. 아무튼 거기도 하나 이제 아파트 단지 대규모로 들어온 데 있거든요. 네. 거기도 보면 단지 조성하면서 저는 이제 도로망 그쪽이 어떻게 좀 쇠붙이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단지가 되게 커요. 단지가 크고 그 부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차 타고 다닐 정도로 큰 그런 수준인데 거기도 보면 GH 부지 쪽에 주민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네. 주민센터 같이 올라온다고 아파트 올라오면서 같이 짓고 있는데 대장동에 그래도 그런 부대 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러길래 저는 되게 의아했어. 이게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기겁하는 100% 민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예, 생긴단 말이죠. 네. 근데 오히려 이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주민센터 하나 예, 지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네. 이거 아주 우스운 상황인 거죠, 이게. 관에서 뒤를 봐준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재명이 뭐 저 대법 가면 권순일한테 사법 거래를 했듯이 화천대유랑 이재명이 어떤 그런 거래를 했다고 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관에서 제대로 지금 조처를 취해놨어야 되는 건데 대충 뭉개고 넘어갔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은수미가 지금 주민센터 지으려고 보니까 지금 부지 비싸고 그래서 빡세다 그렇게 돼버린 건데 말하자면 이재명 시장 때 지가 시장할 때 그런 거 제대로 안 봤다는 얘기는 그렇죠. 지가 할 일을 안 했다는 소리니까. 예, 원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은 이미 부지가 다 잡혀 있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입주할 때 같이 들어와요 거의. 예, 그렇죠. 뭐 주민센터가 입주민 있는데도 주민센터가 없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도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부지 정도는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은 이제 주민센터용. 아니 부지 정도가 아니라 같이 제가 다녀본 그 신도시 현장들은 다 같이 들어왔다니까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물은 아파트가 먼저 짓고 주민센터 건물 뭐 2, 3층이니까 키키야 건물이 작으니까 나중에 짓기는 하는데 그 뭐 입주민들이 이제 그거 입주민들이 중간중간에 점검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크게 지으면은 입주자 대표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델하우스 그 중간에 이제 그 샘플로 먼저 건물 인테리어까지 끝내놓은 그런 세대들이 하나씩 있어요.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게. 그런 데서 확인도 하고 주변 부지 조성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간다고 늘 그래요. 입주자 대표들이. 근데 보통 보면은 뭐 한 완공 한 3분의 2? 그러니까 한 70% 정도 끝나 있는 시점쯤이면은 주민센터 건물들 같은 건 다 대부분 완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단지에서 신도시 수준의 어떤 그 개발 단지에서
공사 후반기가 되면은 현장 사무실들이 주민센터 건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장 사무실 초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놓고 지내면 되지만은 이게 부지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컨테이너 하우스들이 있던 자리들이 건물이 들어설 자리가 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깔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치워야 되거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물 안으로 이제 그 현장 사무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그 아파트 세대 사무실에 집어넣기는 그렇잖아요. 현장 사무실 구조가 다르니까 일단. 그래서 많이 집어넣는 게 보통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건물을 많이 쓰는데 주민센터 건물이 좀 더 만만해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은 팔아야 되니까 나중에 깨끗하게 잘 쓰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병 누렇게 뜨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후반기로 가면은 주민센터 건물로 많이 각종 업체 사무실들이 주민센터 건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 기사 접하고 나가지고 이게 이런 게 어딨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치적이 될 수가 없는 구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추적 최초에 자기 최대 치적인 것처럼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선거에 지방선거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써먹었고 이재명은 합니다의 상당 부분을 이 대장동 개발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말고는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취직으로 할 만한 규모가 있는 뭔가가 없었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애매하게 말을 흐리고 있는데, 네. 예. 빛이 일단 빛은 많이 발했고요. 빛은 많이 발했고. 이제는 치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기 유동규랑 뭐 측근을 했다가 안 했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뭐 치적이라고 하면은 유동규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일자 기사 또 보면은 뭐 대장동 이 정부에 2,600원 빚은 또 떠넘기고 자기는 1,000원 먹고 튀었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아 정부한테 빚을 씌웠다고요? 네, 남욱이. 그건 또 어떻게 씌웠지? 사업 초기에 이제 저축은행에 2,600원을 빌렸는데, 네. 그러니까 빌린 게 2,600원에 돈을 이제 얼마간 땡겼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상환을 안 해가지고 불어가지고 2,600원까지 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축은행은 파산을 했고, 남욱은 빚을 안 갚고. 아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땜빵은 정부 기관이 해야 되니까. 네, 개발 수익만 1,000억 원 정도 챙겨가지고 튀었다라고 권은희 의원실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찰스의당. 네. 예. 그거 꼭 정부에서 안 살려도 되긴 하는데 저축은행 망한 거. 그래서 이제 일단 정부가 살리는 건 아닐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되죠. 이 은행에 돈 넣은 사람들한테 5천만 원까지는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금융 쪽 라인에서 이게 하게 될 거예요. 뭐 재정이 당장 투입되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물론 이제 2,600억이라는 게 상징적인 숫자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로 이렇게 내세웠으니까 실제로 2,600억까지 떠넘긴 건 아닌 건 맞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원금이 있겠죠 최소. 뭐 아무튼 남욱이 먹튀를 했다. 대출 땡겼는데 빚 안 갚고 그리고 수익은 1,000억이나 남겼는데 그런 기사가 또 있네요. 예. 너무 많아. 너무 많죠. 큰 줄기를 하여튼 뭐 큰 줄기만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장동의 어떤 이 비리로만 따지면은 이런저런 이제 숫자들 금액들이 액수가 누구한테 갔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겠지만 아직까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저는 그 건 자체보다 사법거래를 더 무겁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권순일이 지금 키맨이 아니라고 박주민이 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권순일이 그 마지막 재판 때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니까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 그러는데 권순일이 그때 캐스팅 보드 지고 있었던 게 명백한데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때 12명이 한 명 빠지고 12명이 참가했던가? 그 대법 네. 전원 합의체가. 네. 그래서 이제 7대 5로 했잖아요. 그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하는 게 김용수는 그냥 개인 의견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6대 5가 됐나? 거기에 이제 김용수까지 해서 7대 5가 됐다고. 7대 5가 됐다. 그래서 김용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걔네들은. 자 근데 이게 이
권순일이 이재명 지사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외에도 이 대장동 자체에도 걸려 있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좀 많이 걸려 있죠. 2017년 9월 이제 그 대장동이 그 공원 있죠. 신흥동 그 제1공단 거기 개발이랑 처음에 결합 개발이었대요. 아. 같이 하는 걸로. 네. 그래서 대장동이 좀 신흥동이 엮여 있으니까 이거 개발을 같이 해줘야지 대장동의 그 사업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좀 지지부지했었대요. 그리고 이걸 이재명이 막 많이 꼬아놔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원래 신흥동 개발하기로 했었던 이제 시행사랑 막 재판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2017년 그 재판 중에 하나가 2017년 9월에 이제 최종심 네. 대법원 최종심이었는데 그때 판사가 대법관이 권순일이었다. 권순일.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권순일이었다. 네. 예. 그러니까 대법원 2부. 그러니까 신흥동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소유권 확인 소송 최종심에 이제 대법원 2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네. 그 권순일이 대장동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이재명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재판 이 신흥동 이 흐름이 재밌더라고요. 이걸 약간 재밌더라고요. 이 신흥 1공단을 개발하는 게 이재명 전 시장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 부지가 25,000평 정도 된대요. 네. 그래서 그 이대엽 시장 전 시장은 이대엽 시장은 이제 이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일부는 상업지구, 일부는 주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공원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걸로 해서 이거를 이제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라는 곳에다가 것을 시행사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컨소시엄이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공원 부지가 이제 한 3분의 1, 네. 그러니까 8,000평 정도. 그래서 이 시행사에서는 이 8,000평을 공원을 만들고 이제 문화회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부채납 형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사업권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2010년에 이제 이재명이 됐잖아요. 이제 성남시장이 됐잖아. 네. 이걸 엎어버렸구나 완전히. 엎었는데 네. 원래 이제 25,000평 중 8,000평이 공원이었잖아요. 네. 25,000평 전부 다 공원으로 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임시장에서 이제 그 시행사로 선정한 얘네들 사업자 지정 신청을 계속 반려를 시키는 거야. 얘네 못하게. 그 원래 이제 전임이 MOU 같은 건 체결한 상태였을 텐데 전임이 그렇게 밀어붙였으면은.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몇 가지가 있나 봐요. 네. 그걸 다 털어줬다. 이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뭔가를 털어준 거예요. 네, 권순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가 졌어. 네. 대법원에서. 네. 근데 얘네가 이긴 거는 또 있죠. 이제 민사소송 제기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돈 물어줘야 현재 된다. 이제 1심까지만 끝났는데 네. 이게 이제 295억 손해배상. 거기에 이자 비용 29억. 그래서 이제 총 325억. 이게 지금 1심 결과로 나온 거예요. 1심 결과로.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그러니까는 소유권 이런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업권인 거더라고요. 사업권. 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뭐 땅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권을 이제 제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권순일 대법관이 해준 이 재판은 어쨌든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가 이제 한번 졌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성남시가 신흥동 이 공원이랑 대장동을 완전히 이제 분리를 시켜버렸대요. 네. 분리 개발로 변경한 거. 처음엔 결합 개발이었는데. 그 분리 개발로 변경을 해놨지만 정작 이재명은 자기 치적이라고 내세울 때는 아직까지 결합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좀 어긋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신흥동 그 25,000평 뭐 저 25,000평이 이제 잘 면적이 와닿지는 않는데 과연 그 정도 상당히 큰 면적일 것 같거든요. 25,000평이면 크다면 크고 뭐 별로 안 크다면 별로 안 클 수도 있죠.
그게 전부 공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나? 저도 그게 제일 의문인 게, 그러니까 뭘 빼먹으려 그래도 공원보다는 뭐 주상복합지구 같은 걸 만드는 게 훨씬 빼먹을 게 많을 텐데 왜 공원으로 돌렸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거는 그런 거죠. 기존의 업체가 하던 거랑 다른 거를 해야지 그걸 이제 다른 업체한테 밀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똑같은 거를 업체만 바꿔서 하겠다 그러면은 뭔가 좀 명분이 안 서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뭐 질질 끌다가 나중에 또 빼먹을 다른 업체한테 넘겨줄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그리고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게 그 이화영 보좌관 전 보좌관 이한성이었나? 이한성. 이 사람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이해찬이랑 이제 커넥션이 드디어 제대로 대장동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등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는데 이화영 측에서는 뭐 15년 전에 연락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것도 지금 반박이 돼버렸죠. 돼버렸죠. 예. 비교적 최근까지 네. 같이 뭐 사업도 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뭐. 예. 그 사업이 이제 그러니까 이화영이 17대 국회의원이었고 18대 불출마한 다음에 문제의 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다른 곳에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가 회사를 강원도 동해인가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요. 네. 이전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이화영은 그때 이제 사무실을 얻기 위한 용도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뭔 국회의원 사무실에 얻는데 페이퍼 컴퍼니가 왜 필요해. 페이퍼 얘네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을 너무 쉽게 잘 쓰더라고요. 네. 페이퍼 컴퍼니 그렇게 말을 써도 괜찮은 줄 아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그 이한성을 왜 집어넣냐고. 일단은 그 대학교 1년 후배가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한성이. 이게 이래저래 뭐 좀 친분이 있는 사이고. 네. 뭐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제 15년이나 그 연락을 끊은 지 15년이나 됐다고 할 때는 보좌관 같이 하고 처음에 이제 무슨 사업을 같이 하다가 거기서 좀 뭐 사이가 멀어져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둘러댄 건데 어쨌든 연결고리가 하나 그 이후에도 있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데 이름 빌려주는데 이게 소원해진 사이에서 가능합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도 아니 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 공교롭잖아. 왜 하필 이화영 보좌관이 천화동인에 들어앉아 있냐고. 전 보좌관이 소문해질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 페이퍼 컴퍼니 때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천화동인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뭐 세상에 그렇게 막 인재풀이 좁아. 대한민국 그렇게 좁아. 길 가다가 뭐 아는 사람 맨날 만나고 그래. 그 말이 무슨 막 이 가까운 사람 우연히 너무 많잖아. 지금 얘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 서사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우연히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화영이랑 천화동인의 어떤 라인이 보이고 이화영은 이제 이해찬 보좌관이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이해찬을 그렇게 아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는 그거 요 기사로 이제 이해찬이 예전에 그 이재명한테 되게 이제 굽신굽신했던 것들 있잖아요. 존댓말 쓰면서 이재명 네. 지사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뭐 대통령을 하대하면서 뭐 문재인 실장과 저는 각별한 사이다 그런 소리 하는 새끼가 오늘 욕 좀 합시다. 아주 씨발 나이 똥꼬으로 쳐먹은 개 씨발 새끼가 그런 대통령한테는 하대하는 그런 새끼가 이재명한테는 근데 너무 세게 하지 말아요. 좀 김반장 냄새나. 그 양반의 어떤 욕에 찰짐에 저를 과치면은 너무 과찬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인간이 정작 이재명한테는 굽신굽신을 하다 못해 무슨 그랬다는 게 당시에는 참 그게 우리가 다들 이해가 안 됐잖아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냐. 이제 아무튼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옛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얘들이 결국은 민주화 운동 몇십 년 하고
권력 투쟁 몇십 년 하고 났더니면 깨달은 게 있나 보다. 권력이 돈이라고 깨닫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거면 인간들아 정치를 하지 말고 장사를 하라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 같은 운동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 이석기가 하던 게 그것도 이제 사업 아닙니까? 뭐 무슨 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이석기가 했던 거는 그래봤자 여기 진짜 이거에 대하면 잔잔바리고. 아이 돈만 좀 적다 뿐이지 뭐. 걔네 그 동아리 수준이 뭐 그냥 그런 거고. 그리고 거기는 정말 생경에 가까워요. 그래봤자. 그렇지 뭐 그 이재명 성남시장 때 그 청소 영역 해준 거 뭐 그런 거 보면 뭐 구찌 커버터 몇십억 수준인데 그거는. 근데 반드시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 천하대유 지금 이 화천대유 이거는 크죠, 커요. 이건 진짜 규모가 다른 거라 가지고 거기에 비하면은 그건 진짜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을 수준인 거죠. 이석기가 애초에 감방 들어간 게 저는 아직도 그건 좀 웃기다고 보는 게 애들 맥도날드에서 비비탄 좀 가지고 나라 뒤엎겠다는 소리 하던 놈들이라니까 그 말하다가 감방 들어간 병신들이라고. 그 사실 저는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렇게까지 오래 살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그걸로 망신 좀 크게 주고 아유 병신들아 그러고 냅뒀으면 정당 해산 안 시켜도 알아서 깨졌을 거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웃음 사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석기 감방에 집어넣은 건 저는 뭐 그렇게 뭐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석기가 워낙 그 통진당에 대한 비호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그 감방 집어넣은 거 또 그렇게 이제 뭐 그 잘한 거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저는 그거는 좀 그렇게 동의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석기가 뭔 지랄을 했든 간에 얘들은 아무튼 다 규모가 그 수준이에요. 동네 맥도날드에 또 동네 롯데리아에 모여가지고 무슨 저기 뭐야 걔들 그 다 현장에 그 당시에 이야기한 거 보면 진짜 웃기다니까. 혁명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잖아. 그래서 예비군 무기고 경찰서 무기고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개조한 비비탄 좀 두고 와서 거기를 습격해서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확보하겠대. 그런 소리 하는 놈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했던 놈들이라고. 그걸 혁명 계획이라고 말했던 놈들이라고. 그런 소리에 다 잡혀갔다고. 얼마나 웃겨요. 겨우 그 수준인데. 그러니까 걔들이 벌였던 사업도 뭐 청소업도 있고 뭐 이벤트업도 있고 그런 행사 관련한 물품들 납품하고 그런 것들 했는데 그래봤자 그 규모 다 합쳐봤자 100억도 안 돼요. 그 사업 규모. 근데 거기에 그 엮여 있는 사람들은 꽤 숫자가 되니까 뭐 이석기 혼자 다 먹었으면은 이석기는 부자로 살았겠지만 그건 아닐 것이고 그 조직 사람들끼리 나눠 먹었다 그러면은 뭐 그걸 뭐 엄청난 수준의 뭐 조직이라거나 뭐 부정이라고 말하기는 좀 못하다는 거지. 하지만 이 화천대유는 전혀 다른 규모의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화영이 어떤 그 이해찬이 이재명이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어떤 근거가 되는 거고 이재명이 이해찬보다 이재명이 윗사람으로 보였던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돈 주는 사람이 형님이니까. 용돈 받았네. 용돈이 아니죠 이 정도면. 용돈을 누가 억 단위로 용돈 찔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면은 뭐 이 돈 없어도 이해찬이 밥 먹고 살긴 할 테니까 생사 예탈권은 아니겠지만은 이해찬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을 이재명이 제시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았던 거죠. 이해타산이 맞았던 거지. 이재명은 이해찬이 누리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필요했을 그 지위가 필요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호구들이 못 벗어나고 있는 친노 좌장이라는 그런 이미지 이해찬에 그게 정말 필요했겠죠. 아직까지 그 이전까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 이제 거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 이어주는 그쪽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면이 부족했고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는데 이해찬을 끌어들이면은 그런 부정적인 면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봤을 것이고 뭐 그걸 이제 그동안 김어준이 계속 세탁질 해온 바도 있지만은 이해찬이 가지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면도 무시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들였을 것이고 실제로 그게 통했고 어느 정도 그 이재명에 대해 어떤 시각 변해가는 거를 쭉 그동안 어떻게 변해간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 진영 아니면은
대통령 지지층 진영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대선 이후 그다음에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별로 없었어요. 김어준 김어준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서도 그랬다고요. 그 딴지 게시판을 가봐도 그랬다고. 그 당시만 해도 이재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부터 거기에 이제 딱 확실하게 갈라지기 시작했고 호불호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도 그때까지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이재명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딴지 게시판에서 그렇게까지 배척을 안 당했다고.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그 이재명 찍어준 사람들도 뭐 도지사까지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세탁질이 돼간 거예요. 세탁질이 돼가는데 그거는 이제 김어준의 푸시도 있었지만은 이해찬 끌어들인 게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당연 소중한 자산이다 이 소리. 이 소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순일이 30대 이재명 살려준 거랑 맞먹는 수준의 소리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들이 이재명한테는 몇백억짜리 말이 되는 거겠지. 몇백억짜리 말. 계산은 됐네. 몇백억짜리 말. 그래서 이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바른 말하는 맞는 말로 심지어 윤석열이나 그 저기 누구야 전 감사원장 누구죠 지금 최재형 윤석열이나 최재형도 만말을 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그런 지금 그런 시국이 계속 지금 시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이 화천대유 건은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거고 복잡하다면 되게 복잡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그거 같아요. 얼마든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못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건 좀 저는 결과론적인 분석 같고 그냥 권력으로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는 게 개발 말고 뭐 있습니까? 딱히 없잖아. 자기가 어떤 사기업을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업체에다가 뭐 입감을 몰아주거나 특혜를 몰아주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사업체가 없으면은 개발을 말고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화천대유라는 게 저는 이재명도 토건적 이야기 엄청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죠. 지방자치제. 아니 지금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뭐 토건적 몰아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하는 소리는 다 이래니까 뭐 토건적 몰아내고 지가 토건적 되겠다는 거잖아 지금. 됐죠. 네, 이미 됐지. 됐어요. 예. 새로운 토건족이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계획입니까? 그래서 대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얘는 주류의 대안이지. 아니 이게 청소를 해야 되고 청산했어야 될 적폐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지지를 해가지고 적폐천상을 하겠다는 게 진짜 진짜 불뚝불뚝 이게 그 치밀어 오르는데. 치밀어 오르죠. 네. 이런 인간을 가지고 무슨 적폐천상을 하겠다는 거고 뭐가 말을 못 읽겠네. 마린못이야 또. 마린못이네 마린못.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드러난 적폐인데 이 적폐를 그리고 청산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 최근에 이제 방송인으로 전업하신 표창원 씨께서 네 뉴스 하이킥인가 하고 있죠. 이 화천대유 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SNS에 이제 게시를 하셨죠.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표창원 탈출 버튼 누른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들이 SNS상에서 많이 이제 나돌고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표창원 씨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당시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반발이 일었을 때 일단 뭐 찍어주면 설명하겠다 그래놓고 설명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감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감히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뭐 시사 프로그램 이동형도 진행하고 김호순도 진행하는데 표창원 정도 된 사람이 진행 못하는 게 뭐 있어. 시사 프로그램의 그 인재풀이라는 게 그 수준인데. 아니 다 안 되죠. 김어준도 안 되고 이동영도 안 되고 표창원 씨 같은 경우는 뭐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본인의 양심에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아무튼 뭐 표창원 씨의 이야기를 주로 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이 지금 이꼬라지까지 오게 된 그 뭐 원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18년 지방선거 때가 그때가 처음 이제 선출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인데 그때 이제 살려준 게 이해찬이지. 그때는 추미애가 살려준 셈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공천은 일단 추미애고. 네. 그리고 이제 그밖에 당 내부에서 이제 이걸 뭐라고 이것도 진영 논리라고 해야겠지. 진영 논리로 이제 밀어붙여서 이재명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했던 일련의 어떤 그런 경향들 그런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지금 막을 수 있었던 이 사태를 살려준 꼴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또 기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하셨던 그 지방감찰권. 지방선거 끝나고. 네, 지선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90% 이상 먹었잖아요. 자치단체를. 네. 근데 그 결과가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방감찰권,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이제 공히 그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죠. 그때가 이제 두 번째 기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선거에서 못 먹었어도 근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게 누구냐? 그 얘기 하기 전에 이제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날 열린민주당 TV에서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부제가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열민 그 유튜브 TV에서 열민 TV. 이제 출연자는 이재명이고 사회를 최강욱이 봐요. 최강욱이 여기 왜 나왔을까? 뭐 물론 지금 열민 의원 중에서 미디어에서 제일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당 대표기도 하고 지방감찰 때 이 건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대장동 건을 건드릴 수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뭉갠 당사자가 최강욱이죠. 실무자였으니까 당시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실무진이죠. 그러니까 실무진. 네, 실무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 지방감찰 대통령님의 이제 지방감찰 지시를 제대로 이행 못한 게 누구냐면은 조국 전 장관입니다. 당시 수석이었죠. 네. 오늘 이제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들은 뭐 청취자분들 중에 일부는 어쩌면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입장은 지금 다들 같지가 않으니까 여전히 조국 장관을 계속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을 뭐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게 다만 그 윤석열 때의 그 탄압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니고 조국 장관의 다른 면들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는 그 면들을 그 면들을 이제 뭐 그냥 못 본 척하는 건지 무시를 하는 건지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그걸 이제 되게 크게 짚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다른 한편에서 무시하시는 그 지점들이 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방 감찰권에 대해서 당시에 이 얘기가 저는 이걸 처음 들었던 게 지금은 이제 아주 미친 변태 새끼로 찍힌 네, 그 사람. 네네네. 네, 한 팟캐스터라고 하죠. 한 팟캐스터 직접 거론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한 팟캐스터가 당시에 조국수 검찰개혁 시위 때 이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때 들었죠. 예, 민정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일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제대로 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어떤 청와대의 직접적인 비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비판 쪽으로까지 방향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얘기를 수용을 안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일면 타당한 면이 있었는데 그때 들을 때에도 네. 타당한 면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직접 언급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본인이 민정수석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지시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 알아서 어련히 잘 하시지 않을까. 대체로 이제 대통령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일을 이제 지시를 하고 나면은 권한을 이름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올라간 보고가 한 건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죠. 뭐 다른 건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게 놓고 보면은 이재명의 정치적인 생존이 조국 장관 개인의 어떤 탄압에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쭉 큰 줄기로 놓고 보면은. 왜냐하면은 조국 장관은 당시에 이제 꽤 그 지지도가 높고 차기로 거론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장관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유로 이제 많이 추측을 하는 게 이재명 정국 제거의 일환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그 당대표는 이해찬이었고 이해찬은 지금 이화영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재명이 아랫사람 또는 이재명이 아랫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찬을 나이값 못하는 이재명이 아랫사람 수준인 거고 이재명이 당의 소중한 자산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조국 장관을 내채 주저앉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조국 장관이 그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은 탄압이라는 게 그 근원도 이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석열이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폈어도 집권 여당이 당 전체가 하나로 이제 일사불란하게 만약에 조전 장관의 실드를 쳤던 방어를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흘러가지는 못했어요. 권력 싸움이었으니까. 힘 싸움이었으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은 사법권에 개입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국회는 모든 거에 다 참견할 수 있는 권력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조국 장관이 자승자박한 셈이 되는 건데 지금 와서 SNS에서 이제 조 전 장관이 이야기 그 트윗하는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좀 답답했는데 이제는 한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게 뭐 호구 같다는 게 아니라 아, 참 내가 호구지. 그냥 진영주의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조 전 장관 리트윗에서 이제 계속 리트윗하고 있는 그 퍼다가 나르고 있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이거 그 국민의힘 게이트로 만들려는 프레임 그런 기사들만 계속 퍼나르고 있단 말입니다. 뭐 곽상도 이야기하고. 근데 사법개혁이 앞장서다가 탄압당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법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전관 대법관에 전관 검찰총장까지 들어가 있는 이 문제면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또 권순일이 누굽니까? 사법농단 그 양 누구였죠? 양승태와 더불어서 사법농단의 관련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권순일 얘기를 그렇게 안 해? 진영 논리에서 도저히 못 벗어나오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은 조 장관이 그렇게 뭐 탄압을 안 당했다면은 지금 쌍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약자인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앞으로도 약자일 거예요. 뭐 왜냐면 그러니까. 호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염두하거나 아니면은 걱정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절대 정치권에 발들이지 마십시오. 아니 뭐 그 양반이 발들이고 말고보다 저는 그 무슨 조 장관 뭐 응원하시는 거 좋은데 가가지고 무슨 세차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좀 그럼 옛날 얘기 아닌가요? 최근에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 또 차 닦아주는 거 물티슈로 차 닦는 게 사진 찍혀가지고 기사로 한 1, 2주 전에 나왔는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좀 갑갑합니다. 솔직히. 그러네요. 뭐 이거 여담이지만 물티슈로 차 닦는 거 안 좋지 않나요? 안 좋죠. 그 코팅 벗겨질 것 같은데? 코팅은 안 벗겨지는데 그 잘못하면 차 끓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끓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예,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조국이 여러분 자식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가족 아니잖아. 뭐 그 사람이 세차비 없어가지고 차를 안 닦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닦으셔도 되고. 뭐 그 사람 조국 장관이 성품이 나는 이제 올고든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냥 뭐 그 재물을 모으는데 그렇게 이치에 밟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근데 뭐 지금 이 지방 감찰권 문件가 하나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올고든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지정 논리로 이런 걸 충분히 뭉갤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이 최강욱이 지금 화천대유권 이재명이랑 같이 털겠다고 좀 들고 나오는데 이것도 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최강욱 그 이제 뭐 열린민주당 대표,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죠. 당사자. 부정을 덮어준 사람이지. 어디까지 알아주고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안 알아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알아봤으면은 좀 더 깊게 관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마 스스로 미리 결론을 내고 별일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한 거 아닐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와서 부정하려면은 자기가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 자기가 그때 일 제대로 안 했다는 거를 실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지가 민주당에서의 이재명 지지보다 여론조사 표를 보면은 더 높아요. 당연하죠. 거기는 열린민주당은 그 지지층 주요 구성이 이제 뭐 그 민주당 외곽당 두 개 둘 다 보면은 그 민주당의 본연의 정체성에는 안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지를 하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김어준 당이고, 네, 하나는 이동영 당이었는데 이동영 당이 삐졌죠. 예. 삐졌지만 뭐 이재명을 매개로 그냥 으쌰으쌰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강욱은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석고대죄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따지고 보면은 석고대죄 아니라 지금 자기 변명을 이재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10월 6일 방송은 이게 얼마나 개 같은 짓거리입니까? 최강욱 씨발 네가 또 그래 다 좋다 이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재명이 관련이 없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국힘당 게이트였다는 걸 밝혀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면은 그때 그러니까 뭐 했어? 최강욱 씨발 니는 뭐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이재명이 답하니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냐고. 개 씨발 새끼가. 호구네 호구. 차라리 말을 말든가. 그러니까 말을 말든가. 네가 씨발 족도 일 안 했다는 거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마찬가지야.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님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그때 제대로 안 하고 뭐 했어? 뭐 했다가 지금 와서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도 이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이고 젊었을 때 그 똥별들 날린다고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참 이 개씨발 새끼들 다 똑같아요. 보면은 결국은 잘하시는 짓입니다. 잘하시는 짓. 지들이 못 해쳐먹어서 싸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들은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은 이게 뭐냐고. 그때 정리했으면 터질 일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국힘 게이트를 만들었으면 됐겠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했냐고 대체. 그럼 깔끔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진짜로 우리도 이재명 반대 못했을 걸. 그때 국힘 게이트를 터뜨린 다음에 이재명은 일 잘했는데 국힘이 개판 쳤다 이렇게 프레임 만들어 버렸으면은 우리도 이재명 계속 반대하기 힘들었을 걸. 적어도 대장도 하나 가지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여론도 훨씬 더 세게 우호적으로 나왔을 거 이재명한테. 그렇죠.
이제 와서 열린민주당이 먹고 이재명이 답해?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최강욱 씨발아 그냥 뒤져라. 씨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사람들을 조수로 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제 얼굴에 지가 침 뱉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강욱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 지금 이거. 대장동 게이트가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2018년에 대통령님이 지시를 했는데 18년에 그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일 안 했거나 뭉갰다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 당시에 최강욱의 직속 상관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곽상도 기사 계속 퍼나르면서 고위 굽는 척 하지 마세요. 존나 비겁합니다.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일 이렇게 키우는 원죄 중에 하나야.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지금 안거 시즌 끝났구나. 네. 아이씨, 안거도 안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트위터 좀 잠깐 계정 잠궈요. 이 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저는 자꾸 그 참여정부 때랑 오버랩 되는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 그러냐면은 문재인 그 노무현 대통령은 민정수석은 잘 두셨지만은 국무총리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잘 두셨는데 민정수석 때문에 힘든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공통점은 여당 때문에 힘드신 거고. 그렇죠. 그놈 여당 때문에. 추미애까지는 어떻게 뭐 넘어갔는데 이해찬 되면서부터 추미애가 제1 원흉이고 도지사 만들었으니까 제2 원흉이 이해찬인데 이해찬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해찬이 크죠. 네, 이해찬이 더 크고 근데 추미애는 지금 이해찬보다 그 못했던 부분을 지금 경선 나가서 다 벌충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긴 한데 추미애는 이제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거고요. 더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추미애나 이해찬보다 더한 빌런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송영길 개 씹새끼 아닙니까? 엄청 이 중요한 시기에 참 뭐 하는 건지. 애초에 선거 기간을 경선 기간을 이렇게 잡은 것도 그렇게까지 반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매 주말마다 두 개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그 선거를 동시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은 뭐 기간이 그렇게 막 타이트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9월부터 시작했더라도 매 주마다 한 개씩만 해도 한 개 단체씩 해가지고 12월까지 쭉 가도 되는 거잖아. 이걸 이렇게 줄여야 될 이유도 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야 대선 전 6개월 안에 이제 뭐 정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뭐 그래도 그렇게 봐도 좀 빠르긴 하죠. 그러니까 대선 전 그러니까 180일 이전인데 그러면은 사실 11월 정도에 나와도 되는 거니까. 한 달 정도 빠르네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한 달 정도 빠른 거고요. 일단 뭐 다 할 수 있는데 운영 자체가 투표율 제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우긴 것 치고는 운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4, 4, 5위권이 제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거고. 아니 그 처음에 경선 기간 정할 때는 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각 캠프 돌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재떨이를 맞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눈썹 위에 상처도 생기면서 하여튼 뭐 경선 기간 그냥 원한 대로 처음 잡혀져 있는 대로 그냥 가더니 네. 4, 4, 5위권은 아무 해결 그냥 손 놓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모른 척하고 있죠. 계속. 예. 그냥 뭐 애매하게 시간 그러니까 끌기, 립 서비스만 해줬죠. 립 시간 서비스. 끌기 하고 있죠. 시간 끌기. 문제가 뭐 당규가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수정할 수가 없다. 다음 주말까지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을 족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예? 그거를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면 뭔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로 치면은 뭐 어떤 두 개의 법안이 서로 충돌하는 법안이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된다. 아니면은 뭐 법안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해석을 안 해야죠. 그렇죠. 해석을 안 해야죠. 네. 해석을 유보를 시켜야지. 유보를 시켜야죠. 그리고 클리어해질 때, 명확해질 때까지. 그리고 유권 해석을 받아야지. 다른 외부 기관으로부터. 그렇죠. 근데 이건 그렇게 안 했잖아. 계속 뭉개고 있죠. 모른 척하고. 예. 중앙선관위도 웃긴 게 이것도 중앙선관위에서는 그냥 당선관위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도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조를 했어. 그러니까 얘네는 구색은 맞췄어요. 당선관위가 구색은 맞췄어. 유권 해석을 물어봤다고요. 근데 뭐 당규대로 알아서 해라 그냥 니네가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상민뿐만이 아니죠. 이상민 선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거를 사퇴한 후보,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표를 삭제하는 걸로 네.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 니네들이 국회의원이야. 법안이 잘못돼 있으면은 법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문제점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재명이 눈에 씌어 있으니까는 안 보이는 거지 이게. 거기다가 지금 이 대장동 건도 송영길도 지금 적극적으로 무슨 계속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프레이밍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아니 저는 그래도 뭔가 좀 김어준도 그렇고 이거는 김어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우리가 생각 못한 거 뭐 그런 걸 뭔가 보여줄 줄 알았어요. 하나라도 있겠지. 근데 생각 못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최고위원회의 같은 데를 봐도 최고위원들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 송영길뿐만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한 거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요. 똑같더라고요. 대장동 게이트라고 지금 당이 지금 당 중앙에서는 계속 그렇게 프레이밍하고 있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네. 그러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특검도 안 받아. 뭐 합수본 지원하지도 않아. 이 건에서는 이제 김부겸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가 지금 여기 이 합수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뭐 밑에서 이제 건이 올라오면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뭉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그 유동규가 그 대장동 개발권으로 행안부 표창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행안부 장관이 이제 김부겸이었고. 네. 그 뭐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행안부 장관이 전해철 장관인데 전해철 장관이 일단 표창장 좀 취소하고 그게 되나? 할 수 있죠. 그거 뭐 못해. 그리고 전해철 장관도 답답한 게 얼마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행안부에서 이제 국정감사 때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감사를 할 생각 없냐 이랬는데 감사 계획이 없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행안부가 이제 뭐 따로 감사권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 중 사안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맞긴 하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건이 너무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그 당시에 그 내부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개발 계획에서 이제 행안부가 어떻게 뭐 관여를 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에서도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이고, 감사를 해서 이제 어떤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전해철 장관까지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국토부는 좀 완전히 국토부는 그냥 손 놓고 있었나? 그냥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서. 국토부에 관해서는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김현미가 계속 삐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임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그때 되게 태클 심하게 걸어가지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나갔잖아요. 변성환 장관이었죠? 네. 아마? 뭐 변성환. LH 때문에 나갔잖아요. 네.
그게 다 이제 이 대장동 건하고 엮인 게 아니냐. 뭐 아니면 그 대장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잠깐 변성환은 그 변성환 부산 네, 그 부시장에 있던 부산의 배신자고 제복 올라왔던 사람이고. 변성환이 또 배신했잖아. 지금 이재명 캠프가 있잖아. 아 그렇죠. 예. 또 중간에 이제 그 물러난 사람이 그 변창흠 장관. 변창흠 장관이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죠. 예. LH 유탄으로 하여튼 올해는 못하셨죠. 예. 김현미가 안 엮일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드러날 만한 어떤 정황적인 그러니까 정황 증거로 삼을 만한 것들도 아직까지 드러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건 좀 애매하긴 하고. 예, 느낌적 느낌. 다만 이제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던 행정부의 일원들도 뭐 비슷하게 뭉개건 아니면은 뭐 한편으로 붙어 먹었던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개발 사업 권력형 비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시각과 그다음에 사법 거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사법 거래 쪽에 좀 더 제 관심은 사법 거래 쪽에 자꾸 쏠리는 감이 있고 왜냐하면은 솔직히 저는 땅에 대해서 진짜 모르거든요. 네, 뭐 저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20대 때도 보면은 그때 이제 친구들 보면은 뭐 집 이야기하고 뭐 집값이 어떻네 그런 이야기하고 뭐 어디 집이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했어요. 제 친구들도.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 되게 싫어했어요. 그때도. 뭔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 싫어했던 저는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만 물론 그때부터 집값 따지던 애들은 다 보면 자기 집 지금 한 채씩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아무튼 이 개발건에 대한 것보다 이 사법 거래건에 대한 게 훨씬 좀 더 이제 무게가 있게 그렇게 다가오는데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드러난 바죠. 그 김만배가 권순일 몇 번 만났나 이거 그 국힘당에서 이제 그 자료 나왔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총 8번 만났다고 하죠. 네, 이게 무슨 그 출입 기록으로만 이렇게 남은 거고 출입 기록으로만 이렇게 남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대법관실을 직접 방문해서 방문 출입 기록이니까 이거 이외에도 더 만났을 수는 밖에서 만났을 수도 있죠. 사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입 기록이 안 남긴 어떤 방문이 뭐 없다고는 보장 못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까지 자주 했으면 출입 기록 안 남기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그 이재명 30대랑 뭐 그런 시기적으로 겹치는 것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무슨 뭐 뭐랬지 그 법원에는 이발소 간다 그랬다 그랬나? 뭐 이발소 가고 뭐 그다음에 뭐 후배 만난다 그랬나? 미친 새끼지.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법원 이발소를 네가 왜 쓰니? 네가 법원을 출입하면 했지. 이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드러나 있는 이 파편적인 근거들만 가지고도 이거 사법농단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양승태 때 걸고 넘어졌던 거랑 양승태 때 걸고 넘어졌다면은 똑같이 걸고 넘어져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반대로 말하고 있잖아. 뭐 사법거래라고 양승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 민주당의 의원들,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부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뭐 요즘 박주민이 총대 메고 상당히 앞장서가지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뭐 박주민이 그 변호사 선임권도 뭐 민변의 관행. 뭐 그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도 했죠. 지금 뭐 이거까지 뭐 권순일이 뭐 키맨 아니었다, 영향이 미미했다 그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진짜 쪽팔린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쪽팔린 줄은 알라나 모르겠다. 이게 자기 부정이지 뭐야. 그지 새끼. 그 누구야 그 저기 전직 판사 누구야? 이탄희는 그래도 그나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긴 하더라. 아 요즘 좀 조용해요. 이탄희 뭐 말했다는 건 못 들은 것 같아요. 이탄희 이수진 이렇게 있죠.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면은 이거 사법거래라고 이야기해야지 지금쯤. 정말 법원 개혁을 바라고 있으면은 거기서 입 다물고 있으면 뭐 법원이 개혁된답니까?
자 이제 녹음하는 이 시점에는 지금 이제 부산 경선 오늘 이제 경선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고 내일 이제 인천과 네, 2차 선거인단 네. 발표 있을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대망의 경기도 서울. 네. 이걸로 끝일지 아니면 이제 결선이 또 한번 있을 것인지. 우리의 투표 차례가 드디어 왔네요. 네, 우리의 투표 차례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관리 열심히 해야죠. 연락이 관리해야죠. 예. 3차 선거인 그 호구맨님도 3차 선거인단이 제일 많죠. 네. 저는 1차 때는 뭐 1차 때 그냥 제 좀 오래된 친구 정치 이야기 안 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 2명인가 3명 했었고 2차 때는 안 했고 솔직히. 네. 그 다음에 별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다가 3차 때 그랬다 그러니까 쥐어짜가지고 24명인가 지금 저도 해놨거든요. 네. 또 이제 관리해야죠. 저도 뭐 이번 2차 때 이제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얘는 근데 뭐 말이 없나 이렇게. 네, 뭐 했을 겁니다. 근데 확인해야지 그런 거. 미리미리 확인을 했어야지 그런 거는. 대답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링크 보내줬고 그걸로 하라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사실 좀 주말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경선 결과 보는 게 뭐 스트레스 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저도 이제 뭐 SNS에서도 이야기하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있으면은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나? 짜증 나죠. 짜증나고 승질나고 걱정도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도 걱정된다고 뭐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거는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지더라도 그냥 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지더라도 그냥 지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설령 진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고 지건 이기건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뭐 그래서 아마 저희 방송도 지금 이제 경선 전에는 이게 마지막 녹음인데 경선 끝나고 나면은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방송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만 이제 결과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지겠죠. 아무튼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부산에 가 계신 분들, 부산에서 서울에서 내려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희 방송에 출연도 하셨던 뭐 고스트라이더님도 지금 부산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주에는 광주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그분 참 열심히십니다. 부산에서 또 누군가를 또 꼬셔서 어장 관리를 하려는 건지. 아니 누군가를 또 배신하시려는지. 누군가를 배신하면서 누군가를 이제 꼬셔서 어장 관리를 하겠죠. 네, 고스트라이더님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뭐 저희가 아는 분이 그분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많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국 계속 그 경선 현장마다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열성적인 분들. 네. 이제 그리고 뭐 정치 신세계 이제 그 김남훈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제 광주 가셨었고 어제 제주도 가셨고 이제 제주도에서 오늘 아마 이제 그 부산으로 네. 이동하셨을 거예요. 그 서초 집회 세 번째 그 주최자셨던 그 도비님 같은 경우도 근래 보니까 그 제주도 그러니까 어제였나? 어제 제주도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셨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신 게 있어요. 보면은 연 대표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연 대표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이 알아보시는 거야. 예, 이렇게 네. 딱 봤다. 네. 아, 아는 사람이네. 이렇게 뭔가 사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은 잘 안 들렸고 마스크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 정도면은 맨날 가시니까 알아보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저도 이제 저는 멀리는 못 가고 내일 이제 인천은 뭐 여기서 지하철 타면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인천도 가보고 송도죠, 송도. 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에 경기도 서울 다 참석할 그런 예정입니다. 뭐 그거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거 하고 이제 뭐 투표 관리하고 그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더 이상. 혹시 뭐 현장 녹음 같은 거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나한테 마이크 주면 내가 나를 인터뷰 달라고 그러도 내가 말 버벅대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인터뷰를 하겠어요 거기서. 아니 그냥 그 현장의 소리만 이제 수음 해가지고. 아니 그거야 뭐 정치신세 같은 데도 하고 있으니까 뭐. 네. 저희가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폰으로 하라고 그걸? 예. 예. 뭐 제가 하는 거 아니라고 쓸모없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이기건 지건 계속해야 될 일이 있고
이긴다고 이 계속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뭐 진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과정이다. 이익은 지금 과정이고 가야 될 길은 계속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게 나을까 싶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소금 뿌려야겠다. 아유. 아무튼 뭐 스트레스 받는 거를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참 말하기 어렵네. 이거 과몰입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과몰입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힘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음에 쓸 힘을. 그렇죠. 네. 이기건 지건 다음에 쓸 힘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계속 움직입시다. 계속 움직여야죠. 네. 예. 그게 움직여야 사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뭐 끊임없이 계속 생각해 보고 계속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이명박 박근혜 때도 계속 우리가 뭔가를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요즘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결국은 쟤들이 똥볼을 차지 않는 한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기회가 와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기회를 못 잡긴 하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움직이는 가운데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나름 지난 대선 때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후보가 워낙 완벽한 후보였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거지만 그 주변에 뭐 지금 개판 치고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정신 차리고 어쨌든 선거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17년에 다시 정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거고 또 그 뒤에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지지하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단순히 박근혜 하나 날아가서 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수없는 일이 펼쳐지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고요. 뭐 너무 힘들면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민 가세요. 여유 농담 아마 다들 대부분 농담 삼아서 하셨던 일이겠지만 정말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그럴 수 있으면 나도 그러고 싶다. 뭐 저도 못 합니다. 비행기 표값도 없어. 비행기 표값도 없지 그러지. 여권 만들려도 한 5만 원 들잖아. 그렇죠. 그 정도 들죠. 5만 원이면 담배가 몇 값이야? 보루. 한 보루 사지. 한 보루. 하고 5천 원 남죠. 11갑 사겠구나. 그럼 500원 남죠. 한 보루 사고 한 보루 한 갑 분께 11갑 사고 라이터 하나 사면 되겠네. 야, 그럼 딱 5만 원 세트 완성이네요. 11갑 플러스 라이터. 가스라이터. 너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야. 너무 없어 보여. 5만 원이 작습니까? 돈이? 뭐 저희 한번 녹음하는데도 그만큼 들잖아요. 그거보다 그렇죠. 더 들잖아. 주말이라서 조금 더 드는 건데. 어쨌든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뭐 이만큼 하고 이만큼 남겨놔야지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게 되진 않죠. 되지는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데 물론 이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 받아도 이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환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삐지면 흑화되기도 하지만 좌절해도 흑화되잖아요. 너무 좌절이 크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인간 혐오로 많이들 이어지고 정치에 이제 심하게 과몰입했다가 보면은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내가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고쳐서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 쭉 지켜나가야죠. 과거의 자신을 배신하면 고라님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도 배신하는 변절자. 고라님은 변절자가 아닙니다. 배신자일 뿐입니다. 아, 배신자.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라님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을 배신할 뿐입니다. 그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무 적나라한데. 그러면 정말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의 배신 행각은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인천에서 만나면 또 부닥거리 하고 와야지. 네, 네, 한번 네, 서로 포옹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소중히 하고 스스로가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정치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인간에 대한 어떤 실망을 안게 된 게 어떤 계기였냐면은 그게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서였어요. 사람들한테 기대에 걸었다가 이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실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일관적이지 못하고 부조리하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과연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인간인가 하고 한번 내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누구든 간에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부조리하다는 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나는 안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거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교묘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는 누구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리하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조리하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해방의 시작이라고, 존나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타인한테 기대할 게 없으면은 실망할 일도 없고, 내 자신도 그만큼 얽매여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기 전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뭐 인간에 대한 기대 같은 거를 이제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SNS에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딱 단편적으로만 보면 되게 비관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세상을 낙관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안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안 된다는 거고,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없으면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람에 대해 실망하지 않으면 흑화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멘션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낙관주의자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코멘트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기든 지든 간에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가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부조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 이변이나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둘 다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가능성 중간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내 노력이 다 통한다는 보장은 없고,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항상 그대로 뭐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이 빙빙 도냐? 아이씨, 다 잘라. 아니, 자르지 마. 옳은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보는 옳은 게. 아무튼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들 탓할 필요 없다. 남들 탓할 필요 없고 내가 얼마나 일관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조리한 사람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뭐 너무 대단한 걸. 아니, 그걸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내 자신만 깊게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좌절할 일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탓해요. 탓하면 어때? 저 새끼 때문이야. 저 새끼 때문이야. 하면 어때? 내가 해야 될 일만 그러니까 잊지 않으면 되지. 찝어서 말할 수 있는 나쁜 놈들은 많은데 세상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 혐오가 오는 건 세상 탓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찝어서 말할 나쁜 놈이라고 말할 놈들은 말해야죠. 내가 아무리 부조리해도 저 새끼만큼 족같이 살지는 않거든. 그게 이재명이라고. 맞아요. 응? 내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500원을 슈킹 깐 적은 있어도 나는 이재명처럼은 안 살았어요. 저 새끼처럼 족같이는 안 살았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손가락질을 해야지. 그럼 맞아요. 제가 말하는 제 10년을 들여다보고 저에 대한 부조리를 느끼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지, 특정할 수 있는 악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인간 혐오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일이 잘못되더라도 500원 슈킹한 사람과 5천억 슈킹한 사람을 똑같다고 말하는 게 그게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나쁜 새끼지. 그리고 제가 어머니 돈 500원을 슈킹을 했을지언정 제 저금한 돈 5만 원을 어머니가 가져가셨기 때문에 세탁기 산다고 보태버렸대. 그래서 그걸로 퉁친 걸로 되고 뭐 물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어머니가 저 키우면서 고생하신 게 더 크기 때문에 뭐 5만 원 가지고도 안 떼어질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좌절하지들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제가 좀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 되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으려면은 내가 기대할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 말씀을 이 경선 말미에 드리게 되네요. 하지만 드물게 정말 드물게 기대할 만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세상에.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 번만 만나는 것도 정말 운 좋은 일인데 우리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금 이낙연 후보입니다. 그런 일관성을,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귀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찾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희망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의 시민을 들여다본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들여다봐서 내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초라한 인간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럴 때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낙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고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그냥. 네. 근데 왜 이렇게 점점 오그라들죠? 네, 더 오그라들기 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경선 전에 마지막 방송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선 끝나고 나면은 결과가 어찌 되든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방송. 네. 어떤 내용이 될지는 저희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선 전 마지막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